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은퇴, 그것은 평생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만, 올해 64입니다. 평생을 공기업에 몸담고 일하다가 62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고 저 역시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평생의 울타리였던 직장을 떠난다는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의료보험이 해지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게는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한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선뜻 내밀 명함 한 장 없다는 생각에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잘못된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만큼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퇴 당시 제 나이가 62이었으니 앞으로 고정 수입 없이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저에게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고정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평생 모은 퇴직금마저 바닥을 드러낼 것 같았습니다. 마치 19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보릿고개처럼 막막한 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그 무렵 오랜만에 만난 직장 후배에게 노후 걱정을 털어놓자 후배는 기가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세종시 이야기였습니다. 형님, 요즘 세종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책연구기관, 굵직한 공기업들이 전부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전을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상권이 막 형성되는 초기 단계이니 이럴 때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월세를 놓으시면 노후 준비는 걱정 없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후배의 말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2의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과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수십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도권 신도시 부럽지 않겠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세종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직접 상가 분양 설명회장을 찾았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 상가는 세종 행정타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만 공공기관이 30곳이 넘습니다. 5년 안에 유동인구는 지금의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저희가 보장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을 듣고 직접 현장에 서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였습니다. 도로는 거미줄처럼 시원하게 뻗어 있었고 새로 지은 건물들은 이용을 뽐냈습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관공서들을 보니 이곳에서 장사하면 실패할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양가는 총 14억 8천만 원. 전용 면적 10평 남짓한 상가 3개 호실을 한꺼번에 분양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4억 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을 걱하며 머뭇거리자 분양 담당자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투자할 때 100%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언제 종잣돈 다 모아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과 저도 바로 옆 상가 1층을 대출 끼고 분양받았습니다. 그의 설득에 저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주변 임대료 시세를 알아보니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었습니다. 3개 호실을 합치면 월 5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부부 노후 생활비는 충분하고 오히려 적금까지 들 수 있겠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이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며 걱정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키우는 도시라는 저의 확신에 찬 설명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던 날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공기업 직원으로 쌓아온 높은 신용도 덕분에 은행 대출도 낮은 금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마침내 제가 계약한 세종시의 신축 상가가 이용을 드러내며 준공되었습니다. 건물은 훌륭하게 지어졌고 제 상가는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1층 코너 자리였습니다. 채광도 좋고 전면 통유리창도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초반에는 문의 전화가 몇 통 걸려왔지만 상담만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위치가 좀 외진 것 같네요. 주변에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군요. 처음에는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 왜 아무도 계약하려 하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에 저는 다시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분양 설명회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가 건물 앞, 길 건너편, 옆 블록까지 온통 임대, 금매, 공실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유령처럼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은 가득 들어찼는데 그 안을 채워야 할 사람들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시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는 겁니까? 중개업소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상가들 대부분이 공실입니다.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너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공공기관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 직원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긴 아직 주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분양 설명회에서 들었던 장밋빛 전망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유동 인구 1만 명,
기관 밀집 지역이라는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중개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임대료를 조금 낮추면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평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30% 가까이 폭락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공실로 비워두는 동안에도 대출이자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다행히 한 분이 작은 도시락 전문점을 열겠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월세는 80만 원. 제가 예상했던 수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저는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첫 임차인이 들어왔으니 나머지 두 곳도 곧 채워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 호실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은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상가 3개 호실의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월이자 약 400만 원, 관리비 45만 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을 합치니 매달 고정지출이 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수입은 고작 80만 원. 매달 420만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남겨두었던 퇴직금 통장의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더 내렸습니다. 평당 15만 원에서 시작했던 임대료는 12만 원, 10만 원, 심지어 9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어떤 상가들은 분양가의 절반 수준의 급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거들떠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도시 자체가 문제입니다. 도로만 넓고 건물만 번듯하지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주말이면 쇼핑이나 문화를 즐기러 대전이나 천안, 서울로 다 빠져나갑니다. 세종시는 자영업자들의 무덤이에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살아야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행정 기능만 옮겨놓은 텅 빈 껍데기 도시 같았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안감에 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낸 걸까? 당신도 그때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듣고 확신에 찼던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업이 들어온다. 정부가 개발한다. 나라가 정책적으로 키운다. 그 모든 말들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제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023년 초가 되자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석 달, 넉 달만 지나면 퇴직금 통장마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를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손해를 보며 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희망이었던 도시락 가게마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사장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장님, 여긴 정말 장사 안 되는 동네예요. 점심시간 한때를 빼면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립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제야 저는 세종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도시는 맞았지만 살러 오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소비는 세종이 아닌 서울과 인근 대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문화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종을 기피했습니다. 도시는 건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단순히 일터만 있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있어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지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제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부의 계획만 믿고 섣불리 투자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부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뿐 개인의 수익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 사이 제가 감당해야 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상가는 제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바닥났고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연체되자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저는 그 종이를 든 채 온몸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14억 8천만 원에 샀던 상가 3개 호실의 경매 감정가는 총 17억 원이 조금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매까지 모두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51%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상가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떠안고 있는 휴지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2024년 초 마침내 첫 번째 호실이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 5억 7천만 원이었던 상가는 단돈 1억 4,70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두 호실도 각각 1억 원 남짓한 헐값에 낙찰되었습니다. 총 낙찰 금액 3억 6천만 원. 14억 8천만 원을 들여 분양받았던 제 꿈의 상가가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을 모두 합하면 제가 입은 손해는 1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매 대금으로는 대출 원금을 다 갚지 못했고 제게는 여전히 6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영화 기생충에나 나올 법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은행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잃지는 않았을 텐데 상가 세 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간 날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퇴 후에 막연했던 두려움은 6억 원이 넘는 빚과 반지하 전셋집이라는 참혹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지 평생을 바친 대가로 얻은 퇴직금으로 남은 20여 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 언젠가 닥칠지 모를 병원비, 자식들 결혼자금과 손주들 용돈을 생각하면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간절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 비슷한 이유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모두 저처럼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 8시간씩 경비 일을 하며 월 2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1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버는 돈을 합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더 이상 이런 실패를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장년층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검증된 투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의 방식,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평생을 헌신한 이들을 위해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은 무엇일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